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중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썸네일도 나가고 방송 나갔잖아요. 아 호구제도. 네, 호구제도에 관련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국도 이사를 다니고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맞아. 그거 그럼 좀 자세히 설명해 줄까? 네. 그러면 그걸 좀 얘기를 해줄게. 호구제도가 분명히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게 맞아. 그게 원칙인데 네. 자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각 시기별로 그 정책의 톤 앤 매너가 조금씩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던 걸 간단히 정리를 하면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 전술로 선택했던 것이 도농을 구분해서 농촌 지역에서 뭔가 잉여 자원 또는 부가가치를 거기서 챙겨서 그걸 도시에 전달해주고 싸게. 그렇지. 그리고 도시에서 생산한 건 비싸게 농촌에다 팔고 그래서 도시 지역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했는데 농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야 도시들이 훨씬 더 잘 사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네. 야 우리도 도시로 이사 가자.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각각의 동네에서 살게끔 만든 호구제도를 했다. 이렇게 통칭해서 설명해 줬잖아. 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죠. 그렇지. 근데 네가 네 주변 지인들 사례들 생각하면서 나한테 카톡 보낸 게 있었잖아. 네. 형 근데 제 생각에요. 제 친구 누구의 아는 친구 걔는 어디 살다가 어디로 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그 나한테 카톡 준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설명해 준다고.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할게. 먼저 호구제도를 한 4-5개 시기로 각각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중국이란 나라가 딱 이제 대만으로 일부 쫓아내고 네. 국민당 그 네. 잔당들 쫓아내고 본인들이 딱 기틀을 잡았을 때 그때도 호구제도를 굉장히 처음에는 엄정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 그때 호구제도를 엄정하게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반에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살던 데 계속 살게 유도했었을까? 주민통제? 그걸 또 좀 정확히 하면 주민을 통제해야 될 이유가 누굴 색출하려고? 국민당 잔당을 색출하려고? 그렇지. 반혁명 분자를 색출해야 되거든. 반공산당 세력을 색출해야 돼.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도망간 건 사실이지만 중국 본토 여기저기에서 저희가 후방에서 어떻게든 교란작전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대만에서 올라오십시오. 이거 준비하는 반혁명 세력들, 반공산당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50년대까지 공산당 추종하는 사람들 전국 각지에 다 있었지. 그 빨치산 그것도 결국 마지막에 그 투항하신 분이 60년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인은 무조건 북으로 보내달라고 난 원하는 거 없다 하면서 뭐 그랬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중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커. 그리고 각각 산지 뭐 사마 뭐 하천 뭐 스물대 천지지. 끝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이 딱 처음에 국가의 틀을 잡기 위해선 사회체제 그리고 사회 통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단순히 통제만 하려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과정에서 야 찾았어! 반공상주의자 얘 여기 숨었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일단 그 동네에서 함부로 벗어나시면 안 되고요. 거기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도시로 약간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일부 제한적이지만 약간은 있긴 있었어. 그러다가 1953년도부터 이 호구제도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1953년도가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로 따지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하게 된 연도가 이 1953년이야. 한국전쟁 끝나고. 그렇지. 그래서 제1차 5개년 계획이라고 불러서 1호라고 불러. 중국 애들은. 이 1호를 처음 설립할 때 국가의 경제 발전의 큰 프레임, 큰 계획을 설정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마오쩌둥이야. 그래서 중국을 딱 잡았어. 그런데 지금 딱 봤더니 이거 서구 열강에게 경제적인 상황 많이 뒤처져 있고 이거 뭐 지금 딱 보니까 우리 내전하느니라고 딱 피폐해졌고 그러면 너라면 어떻게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신경 쓸 것 같아? 일단 제조업? 왜?
일단 기반 시설을 먼저 막 인프라를 조성을 해야지 뭘 생산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많은 국가들을 보면 순서가 경공업 먼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화학 공업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뭐 가발부터 만들어야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1호라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한다고 하니까 분명 경공업 육성하겠다 생각을 했던 거야. 왜냐하면 중공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과 노하우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경공업으로 자본을 쌓은 다음에 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순서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경공업을 먼저 시작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어. 그런데 중국이 선택한 1호 계획의 중심은 중공업을 육성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당시 이게 1호 계획에 왜 중공업이 방점이 찍혀져 있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한 3-4가지로 꼽히는 게 첫 번째는 한국전쟁의 뼈아픈 경험이야. 야,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잖아. 근데 그때 참전한 중국 군인들이 들고 내려온 전략전술 무기는 뭐밖에 없었어? 뭐 꽹가리, 풀피리, 뭐 죽창, 뭐 그리고 인해전술이라고 그걸 부르지. 그렇죠. 이거 총을 쏘면 또 내려오고 쏘면 또 내려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중국이 인민 숫자 말고는 우리 중국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확실히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 한국전쟁 보니까 미국은 위에 폭격기에서 그냥 그렇죠. 폭탄 투하하고 탱크나 바주카포 뭐 아니면 이거 곡사포로 이런 거 다 우리 때려잡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자국 부강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공업 중심을 육성해서 방위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나 한 게 있었고 두 번째, 초창기 중국이 경제계획을 수립할 그 즈음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중국이 자립할 수 없었냐면 바로 누구? 바로 위에 있는 소련이지. 소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고 적극적으로 도와줬어. 왜냐하면 내전 끝나고 나서 얘네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서 건물도 지어지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체제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도 다 알려주고 이걸 했던 거야. 그런데 어느 국가 위정자도 자기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에게 계속 의존하는 꼴을 원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저 소련으로부터도 완벽히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다시 청나라 말기 때부터 경험을 했던 서구 열강 국가들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 밑으로 쫓겨난 대만마저 한 번에 그냥 쉽게 점령하기 위해서라도 중공업을 먼저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바로 이런 여러 요소들이 확실히 그냥 어떻게 보면 당시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지도부에게 각인이 돼버리다 보니까 1호는 아무 미천도 없는데 중공업을 육성하는 걸로 결정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초창기 호구 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유지했던 거는 바로 1호 계획 이후부터 착안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중공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네가 아까 답변한 게 맞아. 뭔가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모두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동네가 필요하거든. 근데 선도적으로 해야 될 동네가 정해져 있네? 그렇죠. 어디냐? 바로 서구 열강 국가들이 개항하면서 청나라 말기에 여기에 기계 들여놓고 섬유 방직 면직 이런 것들 하겠다고 공장 지입다 건립해놓은 동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에 대해서 약간 좀 기계 다룰 줄 아는 노하우 좀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디? 쉽게 해서 도시잖아. 그렇죠. 이건 도시에서 해야 될 일이네. 결정이 된 거야. 그럼 중화공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야 될 곳은 도시구나. 근데 도시가 지금 그걸 디벨롭 시키고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중화공업의 추가적인 씨드를 더 그 도심 지역에서 공장이나 아니면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마련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농민들에게 부여했던 숙제인 그 농사 짓는 거 그거를 제값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싸게 사와. 그래야 도시민들이 생활을 값싸게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야, 요즘 먹을 게 왜 이렇게 싸? 그러면 우리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술 개발에 투자합시다. 아니면 기계 사는 데 씁시다. 아니면 우리 제품 가격을 좀 낮춰서 조금 해외 수출이나 뭘 도모해 봅시다. 이런 여지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 직원을 한 명 더 써도 쓸 수 있는 그래도 거잖아요.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싸게 사는 제도들을 만들었는데 그 제도 이름을 찾아왔어. 국가 강제 수매 및 판매 제도라는 거야. 국가 강제 수매 및 판매 제도라는 건데 이게 1980년대 초반 농업 개혁 실시하면서 폐지된 거니까 벌써 아까 53년도부터 이게 30년 동안? 그렇지 30년 동안 된 거지. 30년 동안 이 강제 수매를 통해서 값싸게 농민들이 생산한 곡물들을 사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거기다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농업세라는 게 있어. 이 농업세라는 뭐냐면 농민들에게 곡물로 국가에 세금 내라는 거야. 그러면 곡물로 세금 받았잖아. 네. 그 곡물 어디로 보낸다? 도시로 보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농촌 지역에서도 공산품 필요하고 뭐 장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은 당연히 도심지에서 생산을 해줬겠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농민들에게 팔았느냐? 도심지에서 생산한 게 예를 들어서 1위안이면 농민들에게는 1위안 비슷한 언저리 가격에 팔면 야, 내가 또 저렴하게 장비 들여왔으니 내가 이제 마진이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거를 농촌에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파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 당시 이 제도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동요가 있을 게 뻔히 보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머리 좋은 농민들은 뭐야? 지금 도시 밀어주는 거네? 나 그럼 농촌 안 살래. 그렇죠. 나도 도시로 갈래.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 바로 그래서 첫 번째로 중국에서 완벽하고 엄격한 호구제도를 만든 시점이 1958년도에 조례에 나오는데 그 뒤에 이런 것들을 자꾸 빈틈을 찾아서 또 자꾸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더 확실히 막아야겠다 해서 이게 이제 대박인데 언제냐면 1975년 1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중국 인민공화국 헌법을 개정하는데 이 헌법에 뭐를 뺐냐 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라는 조문을 이때 삭제해버려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의 문구를 완전히 삭제해버려서 어떠한 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빈틈, 뒷구멍 이걸로도 농촌에서 도시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아예 차단해버려야겠다 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58년도부터 이게 75년도라고 아까 했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농민들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본 거 아니야. 야 뭐야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소득이 점점 열악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도시에 사는 뭐 내 저기 고종사촌의 당숙의 고모의 이모에 해당되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세상에 우리 곡물은 그렇게 되고 우리가 공산품 그러고 있대.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은 국가가 어떠한 빈틈도 만들어줬다가는 이 체제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문구를 헌법에서 그냥 삭제를 보는 거야.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조치였지. 그래도 처음에는 있었네요. 있었어. 있었다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처음에 있었네요. 그래도. 그래서 그걸 삭제해버렸고 이걸 거주 이전의 자유 문구를 삭제한 뒤에 그 다음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시점이 한 번 더 있었거든. 1978년도 3월 달이야. 그때 수정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여러 조치가 있었는데 이때 이 삭제된 거주 이전의 자유 문구 회복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지 않아요? 안 됐어.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냐 하면 이제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해. 중국이 그 1.5라고 하는 1차 5개년 계획 때부터 중공업 육성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닉슨 대통령과 이제 화해 무드 되면서 이제 개혁 개방 무드로 이제 국제사회로 나오기 전까지 중국이 제대로 된 공산품 중공업 육성했어 못했어? 못했죠. 못했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기틀 없이 그 뭐 장비 없이 기술 없이 중공업 육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구호에 그치는 거죠. 그렇지. 그걸 이제 본인들이 확신을 갖게 돼. 그래서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수정하냐 하면 중공업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중공업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경공업 하려고 그러면 너무 머쓱하잖아. 그래서
경중공업을 동시에 육성하자. 동시에. 이렇게 전략 노선을 바꿔. 근데 경공업과 중공업을 동시에 육성하자라고 했었을 땐 벌써 국가에서 뭐가 자신 없는 거다? 중공업 자신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공업과 중공업을 같이 육성하기로 했는데, 자, 경공업 육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노동력. 그렇지. 노동집약적이잖아. 노동집약적이지. 그런데 딱 봤더니, 중국 인민의 90%가 저 농촌 지역에 있고, 그렇죠. 도시에는 어설프게 중공업 하겠다고 장비 좀 다룰 줄 아는 어설픈 엔지니어들과 뭐 회사 경영자들과 이런 사람만 있고, 흔히 말해서 이제 농민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재한 거야. 그런데 경공업 하려면 이 도심 지역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가가 조금 전략적으로 호구 제도를 달리 운영해야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야. 도심지에 우리가 일부 농민들을 수용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조금 이제 틈을 주려고. 그렇지. 네. 왜냐하면 경공업 육성하려니까 사람 필요하다고. 가발 한 땀 한 땀 해야지. 그렇죠. 뭐 이렇게 재봉틀 오바로크라고 하잖아. 네, 이거 해야 되고. 뭐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염색하고 막.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호구 제도를 일부 수정하게 되는데, 이때 또 재미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이제 70년대 이렇게 중후반쯤 되니까 농민들도 나름대로 이 호구 제도 속에서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냈고 적응을 했겠지. 그래서 농가 소득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준까지 꽤 올라왔어. 어떻게 보면 사실 중공업 육성 정책은 실패했고 농업은 하려면 적응하면서 디벨롭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좀 안정적인데 이 중공업은 돈을 못 버니까 제대로 이게 굴러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농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감 있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했다?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농민들 중에 일부를 이쪽으로 땡겨오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된 거야.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국가라는 게 어떨 땐 되게 비정한 거야. 그러게요. 네. 그래서 당시 농촌에 있었던 인구 중에서 뭐 많은 숫자 아니야. 3천만 명 정도만 추려서 정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인구지. 우리로 따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인구도 3천만 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각 시골에서 이제 이장님만 뽑아도 한 3천만 명 되잖아요. 이장님만 뽑아도. 그 정도 되나? 하여튼 딱 3천만 명 정도만 추려서 도시로 이주시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대약진 운동 때 시골에서 도시로 왔던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시 내려보낸 거야.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내려보내고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다시 도시로 올려보내는 그러한 유동적인 변화를 바로 경공업과 중화공업을 같이 육성하는 그 시점에 동시에 하게 돼.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 중서 내륙 지방에다가 연안 지방에 있는 중공업 중심의 도시와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삼선 도시라는 계획을 생각한 게 있었어. 이 삼선 건설, 삼선 도시 건설을 위해서 또 지방에서부터 농민공들 차출해서 현장에서 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도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선 일부를 다시 농촌으로 내려보내. 이게 일종의 하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중간중간 있었거든. 그래서 아까 1호라고 불리우는 1차 5개년 개혁부터 경공업, 중공업 하기 전 요 과정에는 나름대로의 국가의 정책적인 기조 때문에 일부 동시다발적으로 도시로,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농촌으로 왔다 갔다 하던 적은 있으나 이게 본격적으로 호구제도가 조금 느슨해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비참한 게 하나 있어. 이제 78년 개혁개방 이후 도심지에 있는 회사들이 경공업에 드디어 육성에 성공하고,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슬슬 중국이 전 세계 제조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서 외국 자본까지 중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야. 중국은 이 쪽수를 가지고 저숙련, 저임금, 엄청난 근로자 숫자를 가지고 외자 유치하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됐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편하고 장비 좋고 인프라 잘 갖춘 도시에 더 많은 농민공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
기존에 원래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중국 기업과 이제 새로 들어오는 외국 합작 기업들, 얘네들이 어떤 걸 선택하냐 하면 원래 도심지에 있었던 호구를 가지고 있었던 도심지의 근로자와 그 다음에 농촌 지역에서 이주하는 농민공, 이 둘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 농민공은 엄밀히 말하면 이 도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엄밀히 말하면 그 호구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호구를 뭐 영주권 같은 건가요? 그냥 살고는 있지만 주고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또. 야, 너 이거 본질적인 걸 내가 설명 안 할 뻔했네. 질문 좋았네. 자, 호구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게 그건 뭐냐?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못 사게 그냥 막는 거냐? 자,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그 도시에 살 수 있는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도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어. 주택, 보건, 교육, 의료, 이 모든 거를 국가에다가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 병원을 갔어. 진료를 받았어. 네. 아, 예. 호구 보여주세요. 동네 주민 맞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호구 보여주세요. 저 여기 뭐 호구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가 일하러 왔는데 그럼 이거 이용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호구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 동네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누굴 선택하냐 하면 그 동네에서 버젓이 살 수 있는 호구를 가진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농민공을 선택해. 왜 그랬을까? 임금? 정답입니다. 그 동네에 계속 살 수 있는 호구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뽑으면 그 사람 의료보험료도 내가 직장 의료보험료를 일부 내줘야 되고 그렇죠. 교육 관련해서도 내가 일부 지불해줘야 되고 온갖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비용까지 급여에 얹어서 줘야지만 된단 말이야.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민공은 그런 걸 넣어줄 필요가 없지.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네요. 그런 네. 거야. 정확하게 네. 그 표현을 해도 돼. 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농민공을 고용한 게 훨씬 더 싸거든. 특히 외국 기업들 보기에는 야, 쟤랑 얘랑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다고. 쟤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심지에 있었던 호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조금 저숙련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 단순 노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근무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점점 박탈해버리고 박탈당해진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자리는 농민공들이 채워버리는 거고, 물론 도심지에서 나름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계속 호구 갖고 잘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심지에서 경쟁력을 잃은 사람들을 도시가 계속 떠안고 있으면 계속 농민공들 밀려오는데 이거 불편해지잖아. 그래서 다시 호구 제도를 완화시켜서 도시에서 농촌 가고 싶으면 가. 그럼 가.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개혁 개방이 본격적으로 된 뒤부터는 호구 제도를 굉장히 완화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농민공들이 대거 많이 필요한 게 본인들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자체마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게 돼. 예를 들어서 중국은 국가 중앙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방을 해서 지역의 관료로서 성과를 입증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성과를 입증할 때 중국은 아직까지 저 지방 중에서는 기술력이 있거나 어떤 자본력이 완비되어 있는 지자체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 그럼 거기도 아니 우리도 일선 도시들이 했던 것처럼 농민공들을 활용하거나 저임금이라는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시절쯤 되면 어떻게 됐느냐, 각 성마다 자기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호구 제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자율화해 줬어. 그러니까 어떤 성에서는 농민이든 도시든 다 오세요. 저희 사람 필요합니다. 이런 데도 있고, 너무 농민공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 뭐 상하이나 이런 일선 도시들 중에 일부는
우리는 호구제도 엄격하게 통제할 거예요. 저기 바깥에서 북경 시내로 들어올 때도 번호판 보고 우리 동네 번호판 아니면 돈 내. 매번 돈 거둘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자체적인 정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게 지역마다 이제 예전 우리 1호 시대 때부터 여기까지 농민들, 농민공들을 활용해서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거 하게 해줘 라고 하니까 알았어 이제 각각 자유를 해보자 알아서 니들 룰을 정해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헌법에 이렇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진 걸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뒤로 이전할 때는 결국 그냥 된 거 아니냐. 아니야.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 허가를. 근데 우리가 이사 갈 때 너나 나나 허가 받아? 아니요. 아니잖아. 그 허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자유가 없는 거야. 제재를 받고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사는 데서 평생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중국의 호구제도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의 호구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리고 중국은 또 어떻게 지금 미중 패권에서 어떤 승패를 어떻게 잡아갈지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죠. 다음 시간.